30년 함께한 남편이 다른 여자의 아이를 안고 우리 집 문 앞에 섰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가을비가 흩날리던 그날 저녁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오후 5시, 나 홍선아는 부엌에서 식빵을 굽고 있었다. 오븐에서 막 구운 빵의 고소한 향기가 집안 구석구석을 채워갔다. 거실 창문 너머로는 가을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다. 이런 날이면 남편 도연이가 따뜻한 빵과 홍차를 좋아했다. 결혼 30년, 그는 여전히 내가 구운 빵을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5시 반. 도연이는 보통 6시쯤 퇴근했다. 나는 식탁 위에 접시와 버터를 준비하고 딸 하린이가 좋아하는 딸기잼도 꺼내놨다. 하린이는 요즘 회사 일로 바빠서 자주 들르지 못했지만 오늘은 저녁을 함께하기로 했다. 평범한 하루였다. 아무런 예감도 없었다. 오븐 타이머가 울렸다. 나는 면장갑을 끼고 노릇하게 구워진 식빵을 꺼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순간이 늘 행복했다.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나의 작은 보람이었다. 그때였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도연 씨 벌써 왔나? 나는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향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돌아온 남편이 반가웠다. 막 구운 빵을 따뜻할 때 먹일 수 있을 것 같았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세상이 멈췄다. 도연이가 서 있었다. 평소처럼 회색 코트를 입고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옆에는 내가 전혀 모르는 여자가 서 있었다. 아니, 서 있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품에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다. 선화. 도연이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어색하게 굳어 있었고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이분은 정미라 씨야. 정미라. 나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소개하는 낯선 이름. 앞으로 함께 일할 사람이야. 함께 일한다고? 회사에 새 직원이 들어온다는 말인가? 하지만 왜 집까지 데려온 거지? 그리고 저 아기는? 여자 정미라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여유가 서려 있었다. 마치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은 승자의 미소 같은 것이 입가에 걸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인사를 건넸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다. 입술이 굳어버린 것 같았다. 선화, 일단 들어오자. 도연이가 현관문을 밀고 들어왔다. 정미라도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왔다. 마치 이 집에 오는 것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나는 뒤로 물러섰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거실로 들어온 정미라는 소파에 앉으며 아기를 다독였다. 아기는 작고 하얀 이불에 쌓여 있었다. 생후 몇 개월쯤 되어 보였다. 도연 씨, 이게 대체 무슨... 내가 겨우 입을 열려는 순간 도연이가 말했다. 선화, 앉아. 그는 내게 앉으라고 했다. 내 집에서 나에게. 마치 손님에게 하듯이. 나는 멍하니 식탁 의자에 앉았다. 막 구운 식빵이 여전히 김을 내뿜고 있었다. 그 고소한 향기가 이제는 역겹게 느껴졌다. 도연이는 서 있었다. 그리고 정미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선화, 이 아이는... 그가 말을 멈췄다.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내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말을 이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무슨 소리지? 내 아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안고 있는 아기를 두고 내 아들이라고 했다. 귀가 멍해졌다. 아니, 세상이 멍해졌다. 도연이의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다. 선화, 듣고 있어? 도연이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다. 미라 씨가 8개월 전에 아이를 낳았어. DNA 검사도 했고. 내 아들이 맞아. DNA 검사. 그 단어가 내 머릿속을 쿵쿵 울렸다. 그러니까 내가 겨우 말을 꺼냈다.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바람이라니. 그렇게 저급하게 말하지 마. 저급하게?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미라 씨는 회계 전문가야. 우리 회사 신사업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가까워진 거지. 가까워졌다.
그 단어로 30년 결혼을 배신한 것을 설명하는 남편. 그래서 그 여자를 우리 집에 데려온 거예요? 아기를 안고? 선화, 감정적으로 굴지 마. 이건 현실이야. 아이가 태어났고 나는 아버지로서 책임을 져야 해. 책임.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아니, 실제로 웃었을지도 모른다. 히스테리컬하게. 그럼 나는 뭐예요? 30년 동안 당신 집 지키고 밥 해주고 딸 키운 나는 뭐예요? 선화, 너는 여전히 내 아내야. 그 여자가 있는데 무슨 아내예요? 내 목소리가 커졌다. 정미라가 아기를 더 꼭 안았다. 그녀의 입가엔 여전히 그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사모님, 화내실 것까지는 없어요. 정미라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침착했다. 저는 사장님과 일하러 온 거예요. 아기는 그냥 결과물일 뿐이고요. 결과물. 그녀는 생명을 결과물이라고 불렀다. 도연 씨는 유능한 사업가예요. 앞으로 더 큰 사업을 할 거고 전 그걸 도울 거예요. 사모님은 그냥 가정이나 잘 지켜주시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여자는 단순히 도연이와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다. 그녀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 집에, 이 가정에, 내 자리에 들어올 계획을. 선화, 미라 씨 말이 맞아. 도연이가 말했다. 너는 집안일이나 잘하면 돼.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미라 씨는 이번 신사업의 회계를 맡을 거야. 앞으로 자주 볼 거니까 적응해. 적응하라고. 30년 아내에게 남편의 정부와 그 아이를 보며 적응하라고 했다. 나는 말을 잃었다. 아니, 할 말을 잃었다. 이 남자가, 내가 사랑했던 이 남자가 저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정미라는 30분쯤 있다가 떠났다. 도연이가 그녀를 현관까지 배웅했다. 나는 식탁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잘 자요, 사장님. 내일 회사에서 뵐게요. 그래, 조심히 가. 도연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녀에게 하는 목소리는 나에게 하는 것과 달랐다. 더 다정했고 더 살가웠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도연이가 거실로 돌아왔다. 그는 코트를 벗으며 말했다. 식빵 다 식었네. 다시 데워. 나는 그를 쳐다봤다. 당신 제정신이에요? 뭐가? 다른 여자아이를 데려와 놓고 식빵 타령이에요? 선화, 오버하지 마. 나는 사실대로 말한 거야. 아이가 태어났고 내가 아버지고. 숨길 이유가 없잖아. 숨길 이유가 없다고요? 나는 일어섰다. 당신은 바람을 피웠고 아이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숨길 이유가 없다고요? 선화, 왜 이렇게 좁은 생각을 해? 미라 씨는 유능해. 우리 회사가 더 크려면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이까지 낳았어요? 그건 예상 밖이었어. 예상 밖.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가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뭐? 당신 같은 사람이랑 한 집에 못 살아요. 나가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이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선화, 진정해. 이혼하자는 건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지. 받아들이라고요? 당신 정부를 회사에 들이고 그 아이를 내 앞에 들이밀고 그걸 받아들이라고요? 정부라니. 그런 말 쓰지 마. 도연이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미라 씨는 동료야. 그리고 아이는 아이일 뿐이야.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해봤자 소용없었다. 이 남자는 이미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비는 멎지 않았다. 나는 침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도연이는 서재에서 잤다. 아니, 자는 척했을지도 모른다. 주방에서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흐르고 있었다. 30년이 무너지는 소리는 이렇게 조용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아니, 눈을 뜬 게 아니라 애초에 감지 못했던 것 같았다. 어젯밤의 충격이 여전히 가슴을 짓눌렀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의 아이를 데려왔다는 사실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침대 옆 탁자에는 결혼 25주년 때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다. 도연이, 나, 그리고 딸 할인이. 우리는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그때도 거짓이었을까?
나는 사진을 뒤집어 놨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6시쯤 부엌으로 내려갔다. 습관처럼 커피를 내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다. 머리로는 모든 게 무너졌는데 손은 여전히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계란을 풀고 토스트를 굽고 샐러드를 준비했다. 7시 도연이가 식탁에 앉았다. 그는 평소처럼 신문을 펼쳤다. 경제면을 먼저 보고 사회면으로 넘어가는 그의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커피. 그가 말했다. 한마디. 시선은 신문에 고정된 채. 나는 커피를 따라 그 앞에 놨다. 말없이. 토스트가 좀 타긴 했네. 그가 중얼거렸다.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연이는 신문을 읽다가 말했다. 오늘 미라 씨가 회사 나와. 신사업 관련 회계장부 넘겨받을 거야. 미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손에 든 커피잔이 흔들렸다. 그 여자를 회사에 들인다고요? 그 여자? 정미라 씨는 회계 전문가야. CPA 자격증도 있고 대기업 경력도 화려해. 회계 전문가는 많아요. 왜 하필 그 여자예요? 도연이가 신문을 내려놓고 나를 봤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선화, 그 여자 하지 마. 이름이 있어. 정미라. 당신 정부 이름을 왜 제가 불러줘야 하는데요? 정부 아니야. 동료야.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네가 모르는 일에 끼지 마.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말이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네가 모르는 일에 끼지 마. 30년 동안 이 남자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끼지 말라고 했다. 도연 씨, 정신 차려요. 당신 지금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정신 나간 건 너야.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굴어? 감정적?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감정적이면 안 된다고? 당신. 진짜 미쳤어요. 선화, 말 조심해. 도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넥타이를 매며 말했다. 나 출근한다. 저녁은 늦을 거야. 어디 가는데요? 미라 씨랑 업무 미팅 있어. 신사업 투자권 검토해야 하거든. 그 말을 남기고 도연이는 집을 나갔다. 나는 텅 빈 식탁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도 대지 않은 아침 식사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오후 2시쯤 현관문이 열렸다. 엄마. 딸 하린이가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보다 얼굴이 심각했다. 하린아, 무슨 일이야? 엄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하린이는 나를 소파에 앉히고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엄마, 회사 자금 흐름이 이상해요. 뭐? 제가 격리부에 있어서 회계장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3개월 동안 이상한 지출이 너무 많아요. 하린이는 서류를 펼쳐 보였다. 거기에는 복잡한 숫자들과 계좌번호들이 적혀 있었다. 여기 보세요.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매달 3천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계약서도 없고 세금 계산서도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가짜 지출이에요, 엄마. 누군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리고 이것도 봐요. 하린이가 다른 서류를 가리켰다. 아빠가 미라란 사람이랑 공동명의로 투자계좌를 열었어요. 3주 전이에요. 투자계좌? 네. 그런데 투자 내역이 이상해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들한테만 돈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엄마, 저는 확신해요. 아빠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정미라란 여자가 있고요. 하린아, 그건. 엄마, 아빠를 믿고 싶으신 거 알아요. 하지만 이건 명백한 증거예요. 하린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평소에는 온화했지만 일할 때는 철저한 아이였다. 제가 더 조사해 볼게요. 정확한 증거를 찾아야 해요. 하린아, 그러다가 아빠한테 걸리면 어떡해? 걸려도 상관없어요, 엄마. 하린이가 내 손을 잡았다. 전 엄마 편이에요. 아빠가 뭘 하든 전 엄마를 지킬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은 날 버렸는데 딸은 내 편에 서 있었다. 고마워, 하린아. 엄마, 울지 마세요.
우리 이제 시작이에요. 하린이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오늘부터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세요. 아빠한테 절대 눈치 주시면 안 돼요. 알았어. 그리고 이거. 하린이가 명함 한 장을 꺼냈다. 서명철 회계사님이에요. 제 대학 선배인데 지금은 기업 회계 감사 전문 컨설턴트로 일하고 계세요. 이분한테 도움을 요청할게요. 그분을 믿을 수 있어? 네. 선배님은 정의로운 분이에요. 부정한 건 절대 못 참는 스타일이고요. 하린이는 일어서며 말했다.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꼭 증거 찾아올게요. 조심해, 하린아. 걱정 마세요. 저 똑똑하잖아요. 그녀가 문을 나가기 전에 돌아보며 말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하린이가 떠나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린이가 남기고 간 서류를 나는 한참 동안 들여다봤다. 회계 용어들은 잘 몰랐지만 숫자들은 이해할 수 있었다. 3천만 원, 5천만 원, 심지어 억 단위의 돈들이 알 수 없는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도연이가 정말 회사 돈을 빼돌린 걸까? 믿고 싶지 않았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아무리 바람을 피웠다 해도 회사 돈을 훔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제 그가 보여준 모습이 떠올랐다. 차갑고 냉정하고 무감각한 얼굴. 네가 모르는 일에 끼지 마. 그가 한 말. 아, 이 사람은 이미 변했구나.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도연이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사랑이 아니라 욕망으로 움직이는 낯선 사람이었다. 저녁 8시 도연이가 돌아왔다. 다녀왔어. 그가 무심하게 말했다. 평소보다 2시간 늦었다. 저녁은? 먹고 왔어. 미라 씨랑 회의하면서. 미라. 또 그 이름. 회의가 저녁 8시까지 걸려요? 할 얘기가 많았어. 신사업이 생각보다 복잡하거든. 도연이는 소파에 앉으며 넥타이를 풀었다.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들뜬 기색도 있었다. 도연 씨. 왜? 회사. 괜찮아요? 갑자기 왜? 그냥. 요즘 바빠 보여서. 도연이는 나를 의심스럽게 쳐다봤다.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걱정돼서. 걱정은 무슨. 회사 잘 돌아가고 있어. 신사업만 성공하면 규모가 2배로 커질 거야. 그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이 어딘가 허황되게 느껴졌다. 도연 씨, 그 여자. 정미라 씨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왜 자꾸 그래? 미라 씨는 실력 있어. 내가 검증했다고. 실력만으로 사람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선화, 너는 비즈니스를 몰라. 실력이 전부야. 그리고 미라 씨는 나보다 숫자에 밝아. 도연이는 일어서며 말했다. 나 씻으러 갈게. 내일도 일찍 나가야 해. 그는 계단을 올라갔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창밖은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하린이 말이 맞아.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도연이는 뭔가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미라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도연이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편안한 얼굴이었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어 보였다. 이 사람과 30년을 살았구나. 30년. 결혼 첫날이 떠올랐다. 28의 도연이는 수줍고 다정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선화야, 나 평생 너만 사랑할게. 거짓말이었다. 아니, 그때는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30년이 지나며 그 진심은 사라졌다. 사랑은 영원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도연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그의 서재로 갔다. 서재 문을 열었다. 책장, 책상, 그리고 금고. 금고. 도연이는 중요한 서류를 금고에 보관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다. 지금도 그 비밀번호를 쓸까? 나는 조심스럽게 숫자를 눌렀다. 514. 5월 14일. 우리가 결혼한 날. 찰칵.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다. 나는 손전등으로 비추며 하나씩 확인했다. 부동산 계약서, 해외 계좌 문서, 투자 계약서. 그리고 한 장의 출생신고서. 아기 이름 박준호.
아버지 박도현, 어머니 정미라. 손이 떨렸다. 진짜였다. 도현이는 정말로 그 아이의 아버지였다. 나는 계속 서류를 넘겼다. 그리고 한 통의 계약서를 발견했다. 투자계약서 마이너스 박도현, 정미라 공동투자. 금액 50억 원. 투자처 청담개발 주식회사. 하린이가 말한 게 맞았다. 도현이는 정미라와 함께 거액을 투자하고 있었다. 나는 모든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금고를 다시 닫았다. 서재를 나와 침실로 돌아왔다. 도현이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더 이상 가정을 지키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이제는 진실을 지켜야 했다. 내 진실을, 내 인생을. 다음 날 오전 나는 하린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린아, 어젯밤에 아빠 금고를 열어봤어. 엄마, 위험하게 왜 그러세요? 하린이의 목소리가 급해졌다. 괜찮아. 아빠는 깊이 자고 있었어. 그리고 내 말이 맞았어. 뭘 찾으셨어요? 투자계약서. 박도현, 정미라 공동투자. 금액이 50억이야. 전화 너머로 하린이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50억이요? 엄마, 우리 회사 유동자금이 겨우 30억인데. 그게 다가 아니야. 해외 계좌 문서도 있었고 부동산 계약서도 여러 장 있었어. 다 촬영해뒀어. 엄마, 잘하셨어요. 그 사진들 저한테 보내주세요. 서명철 선배님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분 믿을 수 있는 거 맞지? 네, 엄마. 선배님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정직한 분이에요. 지금 바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사진들을 하린이에게 전송했다. 총 23장. 모든 증거였다. 1시간 후 하린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엄마, 오늘 오후 3시에 서명철 선배님 사무실로 오세요. 강남역 근처예요. 알았어. 주소 보내줘. 엄마, 아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쇼핑 간다고 하세요. 걱정 마. 나도 이제 정신 차렸어. 오후 3시, 나는 강남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 있었다. 10층, 서명철 회계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하린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이쪽이에요. 회의실로 들어가니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그는 차분한 인상이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서명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선아입니다.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다. 서명철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고 화면에는 내가 찍은 서류 사진들이 띄워져 있었다. 사모님, 하린 씨한테 자료 받아서 분석해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표정은 심각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횡령이요? 네. 박도현 대표님은 지난 3년간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더 조사해봐야 하지만 제가 본 서류만으로도 최소 40억 원 이상입니다. 40억. 그 숫자가 머릿속을 울렸다.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빼돌릴 수가 있어요? 가짜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서명철이 화면을 가리켰다. 청담개발 주식회사. 이 회사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등기는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죠. 그냥 돈을 받기 위해 만든 회사예요. 그런 회사에 50억을 투자했다고요? 정확히는 투자가 아니라 횡령입니다. 회사 돈을 빼내서 페이퍼 컴퍼니로 보낸 거죠. 그리고 그 돈은 다시 개인 계좌로 흘러갑니다. 서명철은 다음 화면을 띄웠다. 이 해외 계좌 보이시죠? 스위스 은행 계좌입니다. 여기에 현재 약 30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30억이요? 네. 그리고 이 계좌의 공동명의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정미라. 정확합니다. 하린이가 끼어들었다. 선배님, 그럼 정미라도 공범이란 얘기죠? 당연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횡령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회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정미라 씨는 장부를 조작하고 가짜 증빙 서류를 만들고 자금 흐름을 숨기는 역할을 한 겁니다. 서명철은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다. 사모님, 더 심각한 건 이게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최근 3개월 동안에만 15억 원이 빠져나갔어요.
15억이요? 그럼 회사는 파산 직전입니다. 지금 당장 자금줄이 끊기면 회사는 3개월 안에 문을 닫습니다.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도연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충격이었는데 회사까지 망하게 만들고 있었다. 선배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해요? 하린이가 물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명철이 손가락을 2개 펼쳤다. 첫째, 조용히 덮는 겁니다. 박 대표님을 설득해서 돈을 돌려놓게 하고 정미라 씨와 관계를 정리하게 하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미 해외 계좌까지 만든 상황이면 도주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도주요? 네. 횡령범들이 자주 쓰는 수법입니다. 돈을 최대한 빼낸 다음 해외로 도주하는 거죠.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2번째 방법은요? 고발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검찰 수사를 받게 하는 거죠. 증거가 명확하니까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이요? 네. 40억 원 이상의 횡령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실형은 거의 확실하고요. 하린이가 나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이 묻고 있었다. 엄마, 어떻게 할래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고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나를 배신했다. 가정을, 회사를, 모든 것을 배신했다. 고발하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회사를 살려야 해요. 그리고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서명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제가 고발장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거자료도 정리해서 검찰에 제출하죠. 고맙습니다. 사모님, 각오하셔야 합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언론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박 대표님은 사모님을 원망할 거예요.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서명철은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린이가 말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후회 안 하실 거죠? 후회는 이미 충분히 했어. 30년 동안 눈 감고 살았던 것. 하린이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하린아.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다. 도연이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마지막 저녁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7시쯤 도연이가 돌아왔다. 다녀왔어. 어서 와요. 저녁 차릴게요. 나는 평소처럼 대했다. 도연이는 의심하지 않았다.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김치찌개와 생선구이. 도연이가 좋아하는 메뉴였다. 오늘 미라 씨는 안 만났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오늘은 혼자 일했어. 미라 씨는 서류 정리하느라 바쁘대. 서류 정리요? 응. 신사업 관련해서 정리할 게 많거든. 도연이는 태연했다. 거짓말이 자연스러웠다. 도연 씨. 왜?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도연이는 밥을 먹으며 말했다. 옛날이야 뭐 좋았지. 젊었고 꿈도 많았고. 근데 사람은 변하는 거야. 변하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뭐가? 사랑이요. 가족이요. 도연이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봤다. 선화, 너 왜 자꾸 이러는 거야? 감상에 젖지 마. 우리 나이가 몇인데? 우리 나이가 많아서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해야지. 근데 현실도 봐야지. 나는 사업가야. 회사를 키워야 한다고. 회사를 키우기 위해 가정을 버려도 되나요? 가정을 버린 적 없어. 너랑 하린이는 여전히 내 가족이야. 그럼 정미라는 뭐예요? 그 아이는요? 도연이의 얼굴이 굳었다. 선화, 그 얘기 또 하는 거야? 대답해줘요. 정미라는 뭐예요? 동료야. 그리고 아이는 내 아들이고. 동료랑 아이를 낳아요? 도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이 얘기 더 안 할래. 피곤해. 도연 씨. 그만해, 선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가 계단을 올라가려는 순간 나는 말했다. 나 알아요.
당신이 회사 돈 빼돌린 거. 도연이가 멈춰섰다. 천천히 돌아보는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뭐라고? 40억 원. 정미라랑 함께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빼돌렸죠. 해외 계좌도 열었고요. 너, 어떻게? 당신 금고 열어봤어요. 다 봤어요. 도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히 내 금고를. 당신 금고가 아니에요. 우리 금고예요. 30년을 함께 산 부부잖아요. 선화, 너.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 다 알아요. 도연이는 한참을 나를 노려보다가 갑자기 웃었다. 그래. 알았어. 다 알았다고? 그래서 어쩔 건데? 고발할 거예요. 뭐?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횡령 혐의로. 도연이의 웃음이 멈췄다. 너,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에요. 가정도 버리고 회사도 망하게 만들고. 선화, 그거 하면 너도 끝이야. 나 잡히면 너도 재산 다 날려. 상관없어요. 전 이제 진실만 있으면 돼요. 도연이가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선화, 정신 차려. 네가 날 고발한 할인이도 피해봐. 회사 망하면 할인이도 일자리 없어져. 할인이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할인이도 제 편이에요. 뭐? 할인이가 회계장부 복사해 왔어요. 서명철 회계사한테 분석도 받았고요. 도연이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다. 그년이 아버지를 배신해? 배신한 건 당신이에요. 우릴 먼저 배신했잖아요. 도연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순간 나는 그가 나를 때릴까봐 긴장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비웃으며 말했다. 좋아. 해봐. 신고해봐. 근데 알아도 나는 절대 감옥 안 가. 증거가 명확한데 어떡해? 변호사가 있어. 돈도 있고. 나는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고. 없을 거예요. 두고 봐. 도연이는 코트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어디 가요? 나가. 이 집에 더 있기 싫어. 문이 쾅 닫혔다. 나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도연이가 집을 나간 그날 밤 나는 할인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인아, 아빠한테 다 말했어.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아빠가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는 절대 감옥 안 간다고 하더라. 변호사도 있고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고. 전화 너머로 할인이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아빠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어떻게? 내일 이사회가 있어요. 정기 이사회인데 저는 거기서 아빠를 고발할 거예요. 이사회에서? 네. 이 사진들 앞에서 증거를 공개하고 아빠의 해임을 요구할 거예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할인아, 그거 위험하지 않아? 위험하죠. 근데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사회에서 해임이 의결되면 아빠는 회사에서 쫓겨나요. 그럼 더 이상 돈을 빼돌릴 수 없고요. 이 사진들이 널 믿어줄까? 증거가 있잖아요. 서명철 선배님도 함께 참석하실 거고요. 걱정 마세요, 엄마. 할인아. 엄마, 저 이제 어른이에요. 제가 회사도 지키고 엄마도 지킬게요. 할인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 딸이 언제 이렇게 컸을까? 뿌듯하면서도 마음이 아팠다. 알았어. 조심해, 할인아. 네, 엄마. 내일 이사회 끝나고 바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아니, 시작될 것이다. 다음 날 오전 10시 도연이의 회사 본사 회의실. 대형 타원형 테이블에 이사진 8명이 모여 앉았다. 도연이는 상석에 앉아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정미라가 앉아 있었다. 저 여자를 이사회에 데려오다니. 할인이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표정은 침착하게 유지했다. 자, 그럼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연이가 회의를 열었다. 오늘 안건은 신사업 투자 건입니다. 정미라 회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정미라가 일어섰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청담개발 프로젝트는
그때 할인이가 손을 들었다. 죄송합니다.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도연이가 인상을 찌푸렸다. 할인 씨, 지금은 정미라 씨가 발표 중입니다. 긴급 안건이 있습니다. 이 사진 여러분께 꼭 보고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진들이 웅성거렸다. 할인이는 평소 조용한 편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다. 할인 씨, 이건 절차 위반입니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는데 절차가 중요합니까? 할인이의 목소리가 커졌다. 도연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대표 박도연은 지난 3년간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뭐라고? 한 이사가 놀라서 물었다. 할인이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가짜 계약서, 페이퍼 컴퍼니 거래 내역, 해외 계좌 문서. 총 횡령액은 43억 6천만 원입니다. 할인 씨, 당장 그만둬. 도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할인이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공범은 여기 계신 정미라 씨입니다. 그녀는 회계 전문가로서 장부를 조작하고 증빙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정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터무니없다고요? 증거를 보시죠. 할인이는 서류를 이사진들에게 나눠줬다. 그리고 프로젝터를 켰다. 화면에는 가짜 계약서들이 하나씩 나타났다. 여기 보시면 청담개발 주식회사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습니다. 그건. 도연이가 말을 더듬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정미라 씨의 오빠입니다. 정민수. 그는 일용직 노동자인데 갑자기 회사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진들이 서류를 넘기며 쑥덕거렸다. 그리고 이건 해외 계좌 문서입니다.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 공동명의자는 박도연과 정미라. 현재 잔액은 약 32억 원입니다. 이건 조작이야. 도연이가 소리쳤다. 조작이 아닙니다. 서명철 회계사님께서 확인하신 내용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명철이 들어왔다. 안녕하십니까? 서명철 공인회계사입니다. 저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귀사의 회계장부를 검토했습니다. 서명철은 노트북을 열며 설명을 시작했다. 박도연 대표님은 2022년부터 체계적으로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방법은 가짜 용역 계약, 허위 컨설팅 비용,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투자 명목이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총 43억 6천만 원이 회사를 빠져나갔고 그중 32억 원은 해외로, 나머지는 부동산 투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배임과 횡령입니다. 한 이사가 중얼거렸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도연이가 악을 썼다. 할인 씨는 날 모함하려고 이러는 거야. 서명철이란 사람도 할인이랑 짜고 친 거고. 아버지. 할인이가 도연이를 똑바로 쳐다봤다. 증거를 부인하실 겁니까? 아버지 금고에서 나온 서류들인데요. 금고를? 네가 어떻게 감히? 감히요? 아버지가 어떻게 감히 회사 돈을 훔쳤습니까? 도연이는 말문이 막혔다. 정미라가 일어서며 말했다. 이사님들, 이건 오해입니다. 청담개발은 실제 사업을 하고 있고. 조용히 하세요. 할인이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지금 공범으로 조사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발언권도 없어요. 뭐라고? 당신은 대표의 정부이자 횡령 공범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낳은 아이로 우리 어머니에게 상처를 준 파렴치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박 대표가 정미라 씨랑 그런 관계였어? 아이까지 있다고? 이 사진들의 수근거림이 커졌다. 여러분. 할인이가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박도연 대표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횡령 혐의로 고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사진들은 한참을 논의했다. 도연이는 의자에 무너져 앉아 있었다. 정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30분 후 투표가 진행되었다. 박도연 대표 해임에 찬성하시는 분 1명, 2명, 3명. 결국 7명의 이사 중 6명이 손을 들었다. 도연이의 형인 박도진만이 기권했다. 재적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박도연 대표의 해임을 의결합니다. 탕. 의장이 의사봉을 쳤다. 도연이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형도 날 버리는 거야? 박도진이 고개를 저었다. 도연아, 나도 어쩔 수 없다. 증거가 명확한데 어떻게 널 감싸겠니? 형, 미안하다. 하지만 회사는 살려야 해. 이사회는 즉시 임시대표를 선임했다. 그리고 회사의 모든 계좌를 동결했다. 박도연 씨와 정미라 씨는 지금 즉시 회사에서 퇴출됩니다. 경찰에는 오늘 중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안 돼. 도연이가 테이블을 쳤다. 이 회사는 내가 만들었어. 내가 30년 동안 키웠다고. 그 회사의 돈을 훔친 것도 당신입니다. 하린이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더 이상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범죄자일 뿐입니다. 하린아, 네가 아버지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이 먼저 배신했잖아요. 엄마를, 나를, 회사를. 도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보안팀이 들어와 도연이와 정미라를 회의실 밖으로 안내했다. 손대지 마. 나 걸어갈 수 있어. 도연이가 비틀거리며 걸어나갔다. 정미라는 울먹이며 따라갔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하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쏟아졌다. 하린 씨, 고생했어요. 서명철이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다. 선배님, 제가 한 게 맞을까요? 당연히 맞습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은 거예요. 그래도 제 아버지인데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잘못을 덮어선 안 됩니다. 하린 씨는 옳은 일을 한 거예요. 그날 오후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도연이의 집에 왔다. 박도연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연이는 수갑을 차고 연행되었다. 정미라도 같은 날 체포되었다. 언론은 즉시 이 소식을 보도했다. 중견기업 대표 43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 정부와 공모한 대규모 횡령 사건. 딸이 아버지 고발. 눈물의 이사회.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다. 나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건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는 스스로 선택했다. 욕망을, 거짓을, 배신을. 나는 진실을 선택했다. 며칠 후 법원은 도연이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음. 도연이는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정미라도 같은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들이 함께 꿈꿨던 미래는 철창 안에서 끝났다. 일주일 후 회사는 임시이사회를 열었다.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이사진들은 만장일치로 한 사람을 지목했다. 박하린 이사를 차기 대표로 선임합니다. 하린이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요? 하린 씨가 회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린 씨만큼 이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박도진이 말했다. 하린아, 네가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워라. 하린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하린이는 집으로 왔다. 엄마, 그녀가 나를 안았다. 엄마, 제가 대표가 됐어요. 정말? 우리 하린이가? 네. 이제 제가 회사를 살릴게요. 그리고 엄마도 지킬게요. 나는 딸을 꼭 안았다. 30년 동안 지켜왔던 가정은 무너졌지만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있었다. 하린아,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도연이가 구속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었다. 30년을 살았던 집이라 떠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다. 텅 빈 집은 너무 조용했고 때로는 그 고요함이 위로가 되기도 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산책을 했다.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이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3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만 살았다.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었다.
어느 날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작은 상가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임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여기. 괜찮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날 오후 할인이가 퇴근 후 집에 들렀다. 엄마, 무슨 생각 있으세요? 요즘 표정이 밝아 보여요. 할인아, 나 빵집 하나 차리려고. 빵집이요? 응. 엄마 빵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 옛날부터 꿈이었어. 할인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빵 정말 맛있잖아요. 저도 도와줄게요. 고마워. 오늘 아침에 괜찮은 자리를 봤는데 같이 보러 갈래? 당연하죠. 우리는 그날 저녁 그 상가를 함께 보러 갔다. 30평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창문이 크고 햇볕이 잘 들었다. 엄마, 여기 딱이에요. 창가 쪽에 테이블 놓으면 분위기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름은 뭐로 하실 거예요? 선아이 빵집? 너무 평범한데요. 봄날의 빵은 어때요? 엄마의 새로운 시작이니까. 봄날의 빵. 마음에 들었다. 좋아. 그렇게 하자. 할인이는 대표가 된 후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도연이가 빼돌린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서명철 회계사의 도움으로 일부 자금을 추적했고 해외 계좌에서 20억 원을 회수했다. 나머지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메웠다. 회사는 천천히 정상화되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할인이의 리더십에 점차 신뢰를 보냈다. 대표님, 이번 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경리부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다. 어떤가요? 전분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흑자 전환했습니다. 할인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보너스 지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회사는 살아났다. 도연이가 망가뜨린 것을 할인이가 다시 일으켜 세웠다. 저녁 할인이는 내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회사가 흑자 났어요. 정말? 우리 할인이 정말 대단하다.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용기를 내지 않았으면 회사는 망했을 거예요. 아니야. 네가 잘한 거지. 엄마는 엄마는 영웅이에요. 제 영웅. 전화를 끊고 나는 눈물을 닦았다. 기쁜 눈물이었다. 2달 후 봄날의 빵이 문을 열었다. 작은 빵집이었지만 내 손으로 직접 만든 공간이었다. 나무 테이블과 의자, 따뜻한 조명, 그리고 오븐에서 막 구워낸 빵 향기. 오픈 첫날 할인이가 꽃다발을 들고 왔다. 엄마, 축하해요. 고마워, 할인아. 첫 손님은 제가 할게요. 식빵 하나 주세요. 나는 웃으며 갓 구운 식빵을 건넸다. 우리 딸 첫 손님이라고 할인해 줄게. 엄마, 장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함께 웃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생겼다. 근처 주민들, 직장인들, 학생들. 그들은 내 빵을 좋아해줬고 따뜻한 말을 건네줬다. 사장님, 여기 빵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정성껏 만들었어요. 그게 느껴져요. 집에서 만든 것처럼 따뜻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다. 30년 동안 남편과 딸을 위해 빵을 구웠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손님들을 위해 빵을 굽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선아야, 나야. 도연이었다. 1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재판은 이미 끝났고 도연이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무슨 일이에요? 나 쓰러졌어.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교도소로 왔어. 선아야, 면회 좀 와줘. 할 말이 있어.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안 갈 거예요. 선아야, 제발. 당신은 이미 내 인생에서 끝난 사람이에요. 더 이상 날 찾지 마세요. 선아야,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30년을 당신이 배신했잖아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날 저녁 할인이가 빵집에 들렀다. 엄마, 오늘 아빠한테 전화 왔죠? 너도 알아? 저한테도 왔어요. 면회 와달라고. 너는 어떻게 할 거야? 할인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저도 안 갈 거예요. 아빠는 자기가 한 일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미안해, 할인아.
엄마 때문에 아버지를 잃게 해서.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우리 잘못 없어요. 하린이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 앞만 보고 살아요. 과거는 잊고. 그래, 그렇게 하자.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어느덧 빵집을 연 지 1년이 되었다. 가게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었고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다. 하린이의 회사도 순조로웠다. 작년보다 매출이 30% 증가했고 신규 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봄이 왔다. 벚꽃이 활짝 피는 4월의 어느 날 나는 빵집 앞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렸다. 햇살은 따뜻했고 공기는 신선했다. 사장님, 단골 할머니가 지나가다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도 빵 사러 올게요. 우리 손자가 여기 빵 너무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과파이 구웠어요. 오, 그거 우리 손자 제일 좋아하는 건데? 할머니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다시 벚꽃을 바라봤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30년 동안 누군가의 그늘에서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살고 있었다. 오후 하린이가 깜짝 방문했다. 엄마, 깜짝 선물 있어요. 뭔데? 하린이가 서류 봉투를 건넸다. 이게 뭐야? 열어보세요. 나는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들어있었다. 이 빵집이요. 제가 매입했어요. 이제 엄마 건물이에요. 하린아, 이게 얼마인데? 괜찮아요. 회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 엄마는 그냥 편하게 빵이나 구우세요. 눈물이 났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엄마가 더 대단하죠. 엄마 없었으면 저도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오븐에서는 갓 구운 빵 향기가 퍼져나갔다. 저녁 나는 빵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이 아니라 따뜻한 공간이 느껴졌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별들이 반짝였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할인이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는 제 영웅이에요. 나는 답장을 보냈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는 눈을 감았다. 30년 전 28배 홍선아는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 30년 후 58배 홍선아는 배신을 겪고 새로 시작했다. 그 시간이 무의미했을까? 아니다. 3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고통이 있었기에 성장이 있었다. 상처가 있었기에 강해질 수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홍선아였다. 빵을 굽는 사람, 딸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사는 사람.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2년 후, 엄마, 오늘은 무슨 빵 구웠어요? 토요일 오전 하린이가 빵집에 들렀다. 사과파이. 너 좋아하잖아. 역시, 엄마가 최고예요. 하린이는 이제 32살이었다. 회사는 더욱 성장했고 그녀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젊은 CEO가 되었다. 엄마,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정말? 네. 회사에서 만난 분인데 착하고 성실해요. 잘됐다. 엄마도 만나봐야겠네. 당연하죠. 다음 주에 같이 저녁 드실래요? 그래, 그러자. 하린이는 사과 파이를 한 입 베어 물며 말했다. 엄마, 행복하시죠? 응. 엄마 정말 행복해. 다행이에요. 저도 행복해요. 우리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다. 밖에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봄은 다시 왔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영원한 봄이 찾아왔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화의 이야기는 단순히 배신과 복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한 여성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배신과 상처를 겪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처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선화는 30년의 결혼을 끝냈지만 그녀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끝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여러분의 봄도 곧 찾아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